예쁜 목소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너무 우리 교사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는 아마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강의 내용 자체가 오늘 발표가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장애 학생들의 진로와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맨이 바로 부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장애 학생 당사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시킬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용 노동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 왔는지를 오늘 내용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제가 좀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게 맡겨진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자료집을 보시면 30분 내용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은데요. 제가 취약해서 빨리빨리 좀 넘기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와 함께하는 취업 캠프,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모교육 개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근로관계법, 그리고 공단 사업의 이해입니다. 요 순서 자체가 우리 공단에서 부모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어찌됐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할 텐데, 이 학생들이 누군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전공과를 이렇게 취약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러한 좀 의견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손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관계법,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이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 교육의 개요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저희 부모 교육은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은 관 내에, 각 지역에 있는 관 내에 특수 학교급 그리고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사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 설계, 우리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취업 코칭, 그리고 현장 견학, 직무 체험 1배움으로 하는 사회성 훈련, 세 번째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바로 취업 지원 서비스, 그와 더불어 부모 교육, 장애 학생 보호자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중에 부모 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모 교육의 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녀,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조부모 그리고 후견인 등 보호자들이 대상입니다. 둘째로 강의의 형태입니다. 내부 강사를 선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 강사를 위촉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각 지사의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안은 공단에서 개발한 보호자 교육 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부 강사 자체 강의안들을 조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교육 참여 인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2,000명 정도를 이상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꽤 많이 하죠. 네. 자, 우리 본부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런 부모 진로 멘토링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 부모라든지 후견인 등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온라인을 활용해서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하였고요. 약 한 1,097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 교육의 내용은 여기 자녀의 생애 포트폴리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의 원칙,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의 실제, 우리 자녀의 장애 이해하기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이제 전국에 있는 장애 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모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선생님 그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든 경우 또는 취업하기엔 좀 어렵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위에 키워드 보이시죠? 키워드 거의 지직 요것만 딱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자, 굉장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있기도 하고 의료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의 지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거주시설은 어떤 곳인가? 말 그대로 일반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굉장히 중증인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아는 이러한 생활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단기 거주시설, 그룹홈 같은 이러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피해 장애인 쉼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가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료재활시설에 들어가고 대통령령에 정한 시설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중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10명 이상 근무하고 전체 근로자 중에 70%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쩌면 장애인 이러한 기관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보기 쉬운 게 바로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고용 그리고 고용 노동의 관점에서 이 직업재활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인데 지금 적응 훈련 시설은 거의 우리가 아는 장애인 복지관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반 사업장에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을 거치기도 하죠. 여기에는 최소 10명 이상 그리고 중증 장애인 비율이 80% 이상,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보호적 차원의 것들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이 최소 30명 이상, 중증 장애인 비율 60% 이상. 그래서 보호작업장보다는 조금의 근로의 기회를 더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관계법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텐데 정신장애 경증이 이제 인정이 되는 기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감각장애, 그리고 뇌손상, 주로 우리가 뇌손상이라고 하면 뇌졸중, 뇌출혈, TBI라고 해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언어장애라든지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일어났을 때에도 경증 인정 기준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틱 중에 음성과 행동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뚜렛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면증이
바로 이 정신장애의 경증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신적 장애라고 하면은 다 중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경증 기준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3.6%, 민간 기업은 3.1% 해마다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무 고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부담금을 걷기도 하는데요. 그게 저희 공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급 단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세요. 장애인 고용하면은 돈 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죠? 3579라고 외우시면 쉽고요. 35만 원 이렇게 해서 경증 남여성, 중증 남여성 해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대로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당해년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직업재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직업재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한 직접사업, 우리 오늘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오셨겠지만 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와 지자체에서 직업재활 시설과 복지관들에게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크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계약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쓰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거 조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인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보호자분들은 좀 없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저희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고 장애인 장려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매월 16일 이상 주 60시간 근무인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매월 16일 이상 기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쉽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 학교 초임 선생님들도 이 수습 기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은 정식으로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죠. 이 부분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라 하면 보통 8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근로시간 그러면은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산정 시기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40시간 일하죠.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자 땅땅땅 요때를 의무적으로 이행했을 때 8시간의 주휴가, 휴일날의 주휴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 365일 나누기 12 나누기 7일 하면 우리가 월 소정 시간인 209시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하면 그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3시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3시간에 주로 5일 일하죠. 15시간 플러스 주휴가 3시간 발생을 하죠. 1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거기에 당해년도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그리고 야간 휴일 근로는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야간, 연장, 휴일이 섞이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이 있고 야간이 있고 휴일이 있죠. 요게 중복이 되어버리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5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휴일 연장 근로는 조금 다릅니다. 8시간 이내면 1.5배, 8시간 초과면 다 2배입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다 2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볼까요? 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던 중 밤 10시를 넘은 경우 이때 어떻게 최저시급을 적용을 할까요? 라고 하면 8시간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8시간 초과 시부터는 1.5배를 합니다. 단 야간 근로라 하면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2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40시간을 풀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주휴일날 출근해서 8시간 근무와 2시간 추가 근무를 했대요. 최악이네요. 그죠? 그래서 봤을 때는 주 40시간까지는 통상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8시간 48시간 발생을 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 시급의 0.5배 8시간 초과시부터 통상 시급의 2배인데 만약에 8시간이 초과에다가 야간까지 넘기면 통상 시급의 2.5배 이런 식으로 0.5를 더해가면서 그 시간당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요거는 그 휴게 시간인데 휴게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어요. 연차 유급 휴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죠? 잘 아시죠? 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2월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2월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하루 8시간 수당으로 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좀 해 라고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다 하면서 근로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죠. 임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 요 평균 임금은 이벤트적인 어떤 이런 퇴직금이라든지 휴업수당에 있을 때 평균 임금을 많이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너무 쉽죠? 9860. 자, 여기에서 체크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위에 교육 상식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러한 상여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교통비 같은 경우에 앞서서 봤겠지만 이렇게 미산입 월액을 계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전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산정을 할 때 상여금, 식대, 교통비는 함께 포함을 해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끔 물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물으실 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적용재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단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저희가 이제 모인 이유기도 하고 저희 공단에서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겠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앞서 보시면은 취업 코칭 이렇게 손 들고 이력서 작성하기도 하고 퍼스널 컬러 이미지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현장 사업체 견학을 하기도 하고 직무체험, 저희 공단의 발달센터
가서 직무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학 기간이라든지 학기 중에도 우리가 직접 사업체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배운 프로그램으로 이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인 구직 취업 알선 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자료집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도 참고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용지원 피로도 결정인데요. 이게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우리 공단에서도 경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직업적 중증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고용 지원 피로도 결정이라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증, 예전에 이제 경증으로 분류되었던 분들 중에 중증 서비스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심화 평가라든지 다양성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고용, 장애인 인턴제 현장 평가 등등 중증 기존의 중증 장애인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경증 장애인 분들한테도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이러한 피로도 결정 사업인데, 주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 중에 우리 평가사 선생님들께서 가셔서 아마 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원 고용은 원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인턴제도. 다음은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상처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진입될 수 있을까,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 방법, 그리고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업재활 시설 중에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또 소일거리를 주기도 해서 작업적인 측면 또한 많이 훈련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소속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 근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직업적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러한 사회성 능력들을 좀 향상시켜서 같이 일하시는 어르신들, 같이 기존에 일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과 화합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채우기 위해서 고용 전환 촉진 수당을 최대 24개월 정도에 참여해서 3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조금의 조금 마음의 위로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수를 지원을 좀 해주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또 내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중에 전환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호 작업장에서 일반 노동 사업체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 성공 수당이라는 것도 주지요. 그리고 그 장애인 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월 최대 9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앞서서 봤던 이러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과 더불어 또 앞에서 봤던 인턴제, 그리고 지원 고용, 전환 지원 사업,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전환 고용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우리 특수교육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이랑 많이 연계하시고 많이 소통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에서 일반 노동 시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근로자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계하고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발표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